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조감 뉴스 시작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앞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고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또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GTX-D Y자 노선과 인천발 KTX 개통 등을 꼽았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 앞에 선 유정복 시장.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유홍콩시티 프로젝트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등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재물포 르네상스와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뉴홍시티가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나 도로나 이 가장 중심적인 인프라 이런 걸 총 갖춰서 균형 발전,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만 지난 추경에 1,000억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지역의 여러 난제를 풀어왔다고 자신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0월부터 적용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꼽았습니다. 오는 27년 개항이 확정된 백령공항 건설 사업, 재외동포청 유치도 주요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재외동포청을 통해서 인천이 어떻게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가를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 750만 한인 네트워크의 장이 되고 이들의 활동 무대가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심축을 이루게 됩니다. 유 시장은 또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GTX-D Y자 노선과 인천발 KTX 개통,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 등도 제시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시민들은 KTX를 타려면 서울역이나 광명역으로 가야 하는데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발 KTX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개통 시기는 당초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낮은 공정률 때문에 개통이 또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정인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출발해 경부고속철도와 연결되는 인천발 KTX. KTX가 개통하면 부산까지는 2시간 29분, 목포까지는 2시간 10분이 소요됩니다. 서울역이나 광명역을 이용할 때보다 1시간 30분 단축되는 겁니다. 당초 인천발 KTX 개통 시기는 2021년.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 2020년 12월에 첫 삽을 떴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개통 지연 논란은 여전합니다. 인천시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24%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5년 뒤에 개통해야 할 KTX입니다. 현재의 저조한 공정률로 25년까지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민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천 KTX 개통 계획이 이전처럼 또다시 수정되거나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차질 없이 2025년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달에 직접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철도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개통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2025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반영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어서 유 시장은 민선 7기 인수위에서 인천발 KTX 연기 발표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면서 민선 8기 들어서 다시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노선이 빠르면 7월 말 도출될 예정인데요. 우리 지역에 유리한 노선을 요구하는 검단과 김포 주민 간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검단 신도시 주민들은 집회를 열어 검단을 많이 지나는 인천시안 확정을 촉구했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주말 늦은 시간, 검단 신도시 로데오 광장에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주말도 있고 주민들이 모인 이유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때문. 검단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검단 지역을 최대한 많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에 저희 검단 신도시에서 5호선 직결을 시켜서 저희 백일역이나 아니면 인천시 양대로 5호선이 들어오질 못하면 향후에 검단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를 비롯한 많은 입주민들께서는 큰 고통을 겪으시게 될 것 같아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인천시와 김포시가 다른 노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측은 골드라인 혼잡도 개선을 위해 김포 지역을 최대한 많이 지나고 검단 지역에 한 개역만 경유하도록 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검단 지역에 3개 역이 설치돼 많은 인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단 주민들은 5호선 연장이 검단 지역 교통 인프라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입주로 서구 인구가 급증하면서 분구까지 추진되는 상황인 만큼 취약한 대중교통을 해결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지금 오시는 분들 보면은 항상 좀 기대치에 못 미쳐서 항상 아쉽습니다. 신도시 인프라가 입주하기 전에 전부 완성되어 있으면 입주하는 사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인프라가 항상 늦어요. 현재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시와 인천시에서 내놓은 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5호선 연장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인천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종료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데다 손실보상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 상륙한 코로나19. 인천의료원은 방역 최전선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전담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 돌아온 건 경영 악화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 손실은 678억 원.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은 630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손실보상금 48억 원은 인천의료원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 더 큰 문제는 병상 가동률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병상 가동률은 83.4%. 하지만 올 4월 43.5%까지 떨어졌습니다. 인천시의회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염병이라는 국가적 재난 위기에서 공익적 의료 활동을 해왔지만 기존 단골 환자는 이미 다른 병원으로 떠났고 공공병원에 돌아온 것은 의사 및 의료 인력 이탈 등으로 낮은 병상 가동률로 인한 경영 악화와 진료 역량 약화라는 혹독한 대가뿐입니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에 손실보상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복기 손실보상금 지원 기간을 코로나19 전담병원이 해제된 이후에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2차례 건의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관련된 협의체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인천의료원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물었는데 유 시장은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으며 올 4분기에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종지역 국립대병원 유치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아프면 가장 먼저 찾는 곳, 바로 보건실인데요. 보건교사의 업무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지만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보건교사들이 현실적인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연이어 보건실을 찾습니다. 발목이나 손목 통증, 찰과상, 기침과 고열, 어지러움 등 증상도 다양합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팔스 발라줄 거야. 근데 계속 아프면 그럼 병원 가야 돼? 10분 사이 다녀간 학생이 8명에 이릅니다. 해가 갈수록 보건교사의 업무는 응급처치를 넘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당뇨, 그리고 알러지, 천식 등 학생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거에 맞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보건교육 등으로 역할이 확대되었고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학교에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선별진료소 차리는 모든 업무를 보건교사가 주도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 방역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진 것도 보건교사였습니다. 이런 보건교사의 수당은 3만 원, 22년째 그대로입니다. 더구나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임에도 의료 업무 수당조차 없습니다. 같은 간호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의료 업무 수당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담임수당과 부장수당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었었지만 2001년 보건교사 수당이 3만 원으로 제정된 이후에 22년간 단 한 차례 인상도 없었습니다. 특히 보건교사는 의료법에서 명시한 의료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인 의료업무 수당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 보건교사 수당을 현재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월 5만 원이 지급되는 의료 업무 수당 지급입니다. 보건교사 외에는 교원단체와 연계해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물론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오늘은 지역 의료 인프라 문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정부가 기존 의대 증원을 논의하면서 그동안 의대 유치에 나섰던 지역들의 반발도 시작됐습니다. 특히 경남에선 국립창원대학교가 걸기대회를 열고 의과대학 설립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창원의 의과대학 신설. 지자체와 정치권의 협력이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LG헬로비전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둘, 셋! 결국 창원대 구성원과 정치인, 지역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고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이들. 바로 32년 수건인 국립창원대학교 의대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원대는 공공의대 설립으로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현재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의대에 있는 것을 증원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고 공공의대와 같이 결국은 공공성을 강화한 새로운 의대가 필요합니다. 창원대학교가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민들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관건은 지자체와 정치권의 협력입니다. 정부와 의협이 신설보다 기존 의대 증원을 논의하면서 대놓고 반대 입장을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 이유입니다. 때문에 걸기대회에선 지역의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 그리고 국회의원 및 지도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된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이루어내라. 100만 도시 중 의대는 물론 약대, 치대, 한의대 등 어느 한 곳도 없는 유일한 지역 창원. 의대 증원으로 이어진다면 328만 경남도의 증원 인원은 76명인데 반해 인구 176만 전북은 의대가 2곳이란 이유로 235명이 늘어 출발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역의 반발이 시작된 가운데 창원대는 5개 권역별 국립대학과 협력해 의대 신설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앞서 보신 내용과는 달리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물꼬를 트면서 의료 취약 지역인 충북 지역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해결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HCN 유소라 기자입니다. 생리학 전공 수업이 한창인 충북대 의과대학 강의실.
한 단어라도 놓칠세라 저마다 태블릿 PC에 필기하는 학생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한 해 3,058명. 이 가운데 충북은 올해 입학한 이들 본과 1학년 49명을 포함해 건국대 의전원 40명이 전부입니다. 지금은 충북의 의과대학의 정원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졸업 후에 대부분 떠나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정부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기보다는 사실 2000년도 의학분업 사태 이후에 의과대학 정원을 350명가량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원상 복귀되는 부분이고요. 인구가 비슷한 강원 267명이나 전북 235명과 비교했을 때도 충북의 의대 정원은 30%에 불과합니다. 일단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수가 비슷한 강원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 비해서 의대 정원이 크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애초에 정원 배정하는 당시에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고무적인 것은 오랫동안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해온 정부와 의사협회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늘리는 데까지는 뜻을 모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의대 정원을 얼마나 어떻게 늘리느냐가 쟁점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58.5명으로 전국 최고인 충북으로선 의대 증원은 최대 수건 과제입니다. 의료기관은 1,800곳으로 전국 13위, 의사는 2,500명으로 전국 14위에 불과합니다. 경실련이 지난 19일 발표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에서도 충북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등 중증 응급질환 환자 대응이 어려운 전국 4번째 응급의료 취약지에 꼽혔습니다. 충북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소규모여서 의사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의 경우는 사망률도 높았고, 충북도는 충북대 의대는 49명에서 111명으로, 건국대 의전원은 40명에서 73명으로 증원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30년 동안 묶여있던 충북의 의대 정원 확대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인구는 50만 명에 달하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응급 환자의 50% 이상이 인근 지자체로 이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형 병원 유치는 시민들의 오랜 수건입니다. 파주시의 의료 실태를 딜라이브 전병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자체 중 인구가 3번째 규모인 파주시는 의료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과 200병상 규모의 민간 병원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인근 도시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파주에는 아무래도 대형 병원이 없다 보니까 큰 수술 같은 걸 할 때는 서울로 가야 되거나. 더 큰 문제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파주 북부의 의료 공백입니다. 금촌이나 운정 지역은 비교적 고양시와 가까워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하지만 북부 지역은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한 후 헬기를 이용해 인근 지자체 대형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성이나 이런 쪽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응급 환자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헬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파주병원에 가서 1차 처치를 마치고 헬기를 통해서 의정부 성모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파주에서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환자는 총 17,382명. 이 가운데 53%가 지역 내에서 환자를 수송하지 못해 고양시나 의정부 등 인근 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인구 50여만 명 규모의 지자체 중 대학병원급 대형 병원이 없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근 지자체로 의료 원정을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증 응급 환자나 시민들의 의료 복지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서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파주 시민의 오랜 수건이었던 대형 병원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파주시가
아주대와 대학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후 운종신도시 인근 메디컬 클러스터 내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00병상 규모로 조성되는 대학병원은 2028년 착공해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인구가 경기 북부에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내에 아주대병원을 유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규모에 비해 의료시설이 취약한 파주시가 대형병원 유치를 통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파주시와 반대로 부산 원도심의 한 지자체에는 대학병원 3곳을 포함해 종합병원 4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지자체는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들 병원을 활용한 지역 의료 산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의료 기업들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인데요. 지방 소멸까지 거론되는 현재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SK브로드밴드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서구에는 대학병원 3개를 포함해 종합병원 4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전국에서 의료인이 가장 많은 곳으로 손꼽히지만 서구 인구 역시 손에 꼽힐 정도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만 명이던 인구는 현재 10만 4천여 명으로 10년 사이 12.7%가 감소했습니다. 고령 인구는 2년 뒤면 30%에 이르게 됩니다. 서구는 인구 대응책으로 의료 관광을 꺼내들었습니다. 외국인 중증 환자를 유치해 치료하고 주변 관광지에서 회복시키는 모델로 의료 관광 특구로도 지정받았습니다. 2025년까지 1,700억 원이 투입되는데 병원들은 외국인 전용 병동과 게스트하우스 등을 준비하고 있고 의료 R&D 기업 100개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환자라든지 그 가족들의 이제 방문이 늘어나게 되면은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숙박업이라든지 외식업이라든지 또 관광업까지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에서 받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40억 원도 의료 관광 산업에 집중 투입합니다. 고지대 빈집들을 숙박시설로 만들고 지역 청년들에게는 간병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의료 R&D 클러스터 사업은 지방 소멸 대응 혁신 과제로도 선정돼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업체들의 그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고 생활 인구를 떠나서 주거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만 한 해 부산에서 서울로 유출되는 의료비 규모는 약 1조 원. 부산의 의료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그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은 결국은 대학병원 몇 개 갖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학병원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내에서 인정받을 만한 수준에 있는 병원들이 아니라는 점이죠. 부산의 의료 수준이 제공하지 못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전제로 해서 특히 부산시와 정부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집니다. 의료라는 부분의 특수성이 있고 인구 구조와 매우 크게 연결이 될 겁니다. 행재정적 여건으로 봤을 때 서구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고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또 청년 간병인 일자리는 청년들이 정작 원하는 업종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면에서 쇠퇴해버린 부산 원도심 서구. 의료 관광 특구가 서구에 얼만큼의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앞서 케이블TV 공동기획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인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를 볼까요? 인천은 전남과 울산, 세종, 전북과 함께 대표적인 의료 공백 지역입니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 의료 진료 과목 전문의 수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산부인과를 예로 들어볼까요? 전국 평균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4.13명인데 반해 인천은 2.7명에 불과합니다. 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어떨까요? 두 과목 모두 전국 평균보다 전문의 수가 적습니다. 인천이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필수 의료과 전문의는 부족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해법 중 하나로 공공의료 확대가 주목받습니다. 오늘 심층 취재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된 공공의료 확대 이슈까지 순차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영, 이정윤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지난 1985년 2만 9천여 명에서 2020년 12만 9천 명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5명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그대로인 상황.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의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100병상당 의사 수를 보면 도시 지역은 2005년 17.5명에서 2012년엔 38.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6.4명에서 7.5명으로 느는 데 그쳐 증가 정도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마다 새로운 의사가 3,000명 이상씩 이렇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정 진료 과목에 의사들이 몰리는 현상도 문제입니다. 비보험 서비스가 많은 안과나 정신과 전공의에 비해 외과나 응급의학과 등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한 필수 의료과 전문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모두 5개 지역이 필수 의료 취약 지역으로 조사됐는데 수도권에선 인천이 유일합니다. 전국 시도별 필수 의료 관련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4.13명입니다. 하지만 인천은 2.7명 수준으로 서울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역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 5개의 진료 과목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내지는 3가지 정도만 해당되는 경우를 뽑아봤을 때 전남, 울산, 세종, 인천, 전북 이 5군데가 취약지로 선정이 되었고요. 근데 여기서 전남, 울산, 세종, 인천은 국립의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시민사회 등과 함께 의사 수 정원 확대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 하지만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어 정원 확대가 현실화되기까진 앞으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의료 격차와 함께 문제점으로 꼽히는 건 취약한 공공의료입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주소를 살펴보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국내 공공병원 비율은 해마다 줄어 2010년 6.7%에서 2015년 5.8%, 2020년에는 5.4%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OECD는 2010년 52.3%에서 2015년 53.5%, 2020년에는 55.2%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필수 공공의료 의사를 확충하고 지역 간 불균형, 또 전문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건 해법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단순 의대 정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곳에 의사가 배치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양성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국가가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직접 선발해서 훈련시켜서 10년간 복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의사 양성 체계가 아니라 새로운 의사 양성 체계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주장합니다. 지역의사제도와 공공의대는 사실은 연결이 돼야 이게 합리적으로 양성이 가능하고 10년 후에 진료가 가능한 것이 이게 뭐 따로 떨어져 나가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대 신설을 위해선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연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의료 문제를 인식하고 전국의 지방정부와 정치권, 국립대학 등이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필수 진료 불균형 그리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는 전 국민적 그리고 전국적 현안이라고 하는 공통 인식을 오늘부터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도권 대 비수도권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현안이라는 그래서 그러한 공통 인식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사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고 지역 내 공공의료, 또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추진 계획은 중단됐습니다. 다시 해법 찾기에 나선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최적의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와 사전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향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단체들과 만나서 이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와 공공의료 부족, 응급실 뺑뺑이로 소중한 생명까지 잃는 의료계 현실. 취약한 의료체계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심각한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의 붕괴 위기 문제를 점검해 드렸는데요.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을 포함한 인천 지역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노정합의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 등 23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올해 4월에도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5월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필수 의료 공백으로 국민들은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의사가 부족해 진료가 폐쇄에다 부실 진료, 파행 진료, 불법 의료, 의료 사고가 만연하고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부터 전국 의료기관 130여 곳에서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 그리고 업무 범위 명확화와 불법 의료 근절, 공공병원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정부 지원 없이는 비용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표했고 결국 노조는 지난 27일 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쟁의 조정 신청에 참가한 128개 지부 147개 사업장의 조합원 수는 6만 1,311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82.58%에 이릅니다. 사용자 측은 성실하게 교섭해야 합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9.1 노정 합의 이행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노조는 보름간의 협의 기간 동안 사측의 요구 수용, 정부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7월 13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만석 화수 해안산책로 일대 지반이 침하되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1단계 구간뿐만 아니라 2단계 구간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지반이 한쪽으로 쏠리고 펜스가 떨어져 나가 위험한 상황인데요. 선박 해체 수리 작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만석 화수 해안 산책로 모습입니다. 산책로 일부가 푹 꺼진 채 주저앉았고 펜스도 심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산책로 옆 도로는 쩍쩍 갈라져 곳곳에 틈이 생겼습니다. 보도 이후 해수청과 동구청은 지반 침하 원인을 분석했는데 북성포구 우수유출 수문으로 인한 옹벽 하부 유실로 확인됐습니다. 이 호안 옹벽이 유실되는 것에 해수청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판명이 나서 지금 현재는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그 예산이 내려오면 장마 전에 여기 침하된 거를 지금 공사를 한다고. 그런데 해안 산책로 또 다른 구간에서도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산책로가 한쪽으로 기운 상태. 경사가 생겨 탁구공이 그대로 굴러갑니다. 지반이 침하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산책로와 바닷가 사이에 설치된 펜스마저 아예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테이프만 설치돼 있어 위험한 상황. 다른 펜스들도 심하게 흔들려 위태롭긴 마찬가지입니다. 조속히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이 오라고 지금 이렇게 지자체에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오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기우는 게 왜 그런가라는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이 좀 원인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근데 분명히 뭔가 이유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안 산책로 인근에서 진행되는 선박 해체 수리 작업이 집안 침하 원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집안 침하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선박 해체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산책로 일대에 지정된 계류 인정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까지 만석 화수 해안 산책로 조성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총 79억 원. 허 의원은 정부에 계류 인정 구역 해제를 비롯해 친환경적인 관리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한 아파트에 장애인 통로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7년 만에 해결될 전망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보도 이후 이사회를 열어 장애인 통로를 설치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르면 7월 중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를 주차하고도 한참을 올라야 했던 오르막. 올라오고도 장애인 통로 상태는 엉망입니다. 턱이 높아져 있어 진입이 쉽지 않고 진입을 하고 나서도 난간이 없어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출입하는 주 출입구가 아닌 상가 건물에만 장애인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 보도 이후 인천도시공사와 해당 아파트 시공업체 간의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아파트 임대차 협의회에서 7년 동안 요청했던 장애인 통로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 주민분들께서 이제 요구하신 부분이 주민 공동시설 부출입구 장애인 램프 설치랑 또 주민 공동시설 부출입구 새 곳 출입 통계 시스템 설치 두 건이 되게 주요하게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요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빠르면 7월 초부터 바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 다른 개선 사항들도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빨리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시건 장치, 아파트 출입로에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출입 키패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차장에서 도난 사고도 여러 번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측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맡은 사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추가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이른바 88체육관은 건립된 지 30년이 지났는데요. 시설 노후화로 재건축이 논의됐지만 결국 리모델링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7월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도 함께 조성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출입을 통제하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건물 입구엔 운영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일명 88체육관입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훌쩍 지났는데 7월부터 전면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됩니다. 총 6,200여 제곱미터 부지에 기존 수영장과 헬스장, 강당 등의 체육시설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만 낡은 건물의 내외장재를 전면 교체하고 기계와 전선, 통신 설비를 바꿀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 시기는 내년 5월입니다. 주차장도 확충됩니다. 인천시는 현재 50면 규모인 지상주차장 대신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또 건물 뒤편 게이트볼장 부지에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의 공영주차장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차장 두 곳이 모두 완공되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물론 인근 원도심의 골목길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올림픽 기념생활관은 민선 7기 때 리모델링 공사가 확정돼 사업비 100억 원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면 재건축 사업을 검토했다가 예산 등의 문제로 결국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부설 주차장 공사를 포함한 예상 총 사업비는 167억 원으로 인천시는 조만간 변경된 사업 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송도에 조성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프랑스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세계 문자와 인류 문명의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이정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마야 문자를 엿볼 수 있는 드레스덴 문서. 신에게 기도하고 신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고자 했던 마야인들의 삶과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부터 사용되던 마야 문자는 5세기부터 10세기 사이에 가장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경전인 쿠란, 이집트나 시리아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랍어와 아랍 문자 확산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세종이 1443년에 창제한 한글, 문자를 만든 목적과 원리를 알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문자로 기록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문자는 찬란한 문화와 문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문자의 속성과 체계를 체험할 수 있는 세계 문자 박물관이 국내에 처음 개관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건립된 문자 박물관입니다. 전 세계 9개 언어로 전체 내용을 해설하고 유물을 손으로도 직접 만져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문자, 전 세계의 언어의 역사, 그리고 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곳을 찾아와서 인류 문명의 장대한 흐름에 빠져들고 감동할 것입니다. 송도에 문을 연 세계문자 박물관은 연면적 15,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박물관에는 전시물 543점이 전시됐는데 원형배 점토판, 구텐베르크 42행 성서 등 희귀 자료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상설 전시뿐만 아니라 야외 전시, 특별 전시, 어린이 전시 공간도 조성됐습니다. 우리 박물관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인천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겠습니다.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추억을 새기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6월 30일부터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이곳에선 전 세계 문자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인천시는 이 박물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음 달 9일까지 다양한 문화 행사도 진행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